옛날 어느 작은 한국 시골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은 항상 조용하고 고요한 마을이었지만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작은 것이었다. 집집마다 야밤이 되면 들려오는 낮고 깊은 울음소리, 어린아이들도 귀신을 봤다고 말하며 밤마다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농사철이니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먼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시들기 시작했다.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가 시드는 모습을 본 마을 장로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야. 그리고 마을의 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하나씩 사라졌고 결국엔 아침이 되면 누군가의 왕견이 울부짖으며 돌아오곤 했다. 그때마다 그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밤이면 문을 꼭 잠그고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그 이상한 소리를 확인하고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겨 나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길은 어둡고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느티나무 근처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손전등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순간 부부는 깊은 소름을 느꼈다. 그들은 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느티나무 근처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의심할 만큼 슬프고 처절한 울음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다. 그 순간 울음소리는 고함으로 변하며 멀리 사라졌다. 부부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은 밤 동안 느티나무를 지켜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엔 그들의 호소에 응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은 한데 모여 느티나무를 지켜봤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밤을 지새우며 혹시 모를 불길한 사건에 대비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이었다. 갑자기 나무 위쪽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차가운 안개가 마을을 덮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옛전설 속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존재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이 존재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려는 수호신임이 분명했다. 그러자 이장은 백발의 마을 원로와 함께 마을을 위한 제사를 올렸다. 불안과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마을을 떠났다. 나무는 다시 건강하게 자라났고 개들도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마을과 자연에 대한 깊은 경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마을과 그들의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며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의 작은 마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간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 같은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 귀신 마을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우리는 흥미로움을 느꼈고 이왕이면 그곳에서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얼씬연스러웠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 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민박집에 투숙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저 시골 마을의 특유의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운 느낌을 풍겼다. 그는 우리에게 밤이 되면 절대로 산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조금 긴장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친구들과 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엔 바람소리겠지 하고 웃어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가까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덜컥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으스스한 기분에 휩싸였던 우리는 기분 전환 삼아 야외로 나가보기로 하였다. 마침 달빛이 밝아 산길을 걷기에 좋을 듯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마을 뒤편의 작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 작은 폐가가 나타났다. 우리의 모험심은 점점 더 자극받았고 문이 열린 틈을 통해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폐가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고 그중 한 사진 속의 남자아이는 왠지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째서인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으로 이 녀석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등 뒤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급히 폐가를 나와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길을 잃고 말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던 길이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전부 어둠이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 멀리서 노랫소리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우리는 그 노랫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노랫소리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전에 찍었었던 사진 속의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흐릿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섬뜩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민박집의 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우리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다. 주인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장난스럽게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꿈 속에서 같은 소년을 마주하게 되었다. 언제나 똑같은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응시하는 소년의 모습,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꿈속에 나타난 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그 소년의 존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하지만 어디선가 그 소년의 미소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 한 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휴가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여름밤의 공포스러운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인 지하철 괴담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어느 무더운 여름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방원이라는 청년이 길고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고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평소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선이라 그런지 그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역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적막함이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벤치에 앉아 곧 도착할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승강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철로를 따라 무언가 무겁게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방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른 승강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줄인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을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의 소름 돋는 긴장감이 어리석게 느껴져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철로 끝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철로 중간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심결에 발걸음을 뗀 이방원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이제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이방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에 뛰어들려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의 위험에 처한 걸까?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맑은 목소리로 나랑 같이 가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원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강하게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사의 저편으로부터 지하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도착할 열차를 눈으로 좇으며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가까워지자 그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엔 넌 나야. 그 후 이방원은 그 지하철 노선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사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은 그냥 헛것을 본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같은 노선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종종 발견하면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사람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역을 지하철 망령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 역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지하철 노선을 타게 되는 사람들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승강장 주변을 두리번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날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방원이 겪었던 그날의 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